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김희석입니다. 부회장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님과 여러 또 이사님,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사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최근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많은 병원들이 더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급종합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소병원 환경에선 조금 적용이 어렵거나 또는 괴리가 있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감염관리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 가장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위생과 주의지침, 개인보호구,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주사, 멸균과 환경관리, 직원감염관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위생입니다. 여러 원장님들 다 우리 학생 때부터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감염관리의 원칙,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 손위생이다.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장 또 잘 지켜지지 않는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MRSA가 짐락화된 환자의 복부를 진찰한 후에 이 손을 이 배지에다가 찍어서 실제 환자의 MRSA가 자라는지를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손 소독을 하기 전에 이 손 배양을 해보면 MRSA가 많이 자라지만 우리가 배운 적절한 방법으로 알코올로 손 소독을 시행한 후에 손 배양을 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도 이 MRS가 자라지 않는다. 이런 그림들이 보호가 되고 있고, 아마 일부 기관에서는 실제 직원들의 경각심이나 교육 효과를 위해서 이런 손 배지를 찍어서 실제 우리 손이 얼마나 균에 많이 오염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기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손 소독제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흔히 비누가 같이 들어 있으면서 클로로엑시딘 소독제가 있는 이 물가에서 쓰는 수도가에서 쓰는 그런 소독제가 있고,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물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알코올 베이스로 해서 손 위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럽 제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더 이런 알코올 베이스의 핸드러빙 제제를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대개 한 10초에서 20초, 30초 이내에 핸드러빙을 시행하며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빠른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제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손위생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소독제를 가지고 이제 물과 비누를 이용한 그런 손 씻기보다 훨씬 더 효과가 더 빠르고 그다음 더 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클로렉시딘 베이스의 전통적인 그런 물과 비누를 이용한 방법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클로렉시딘은 알코올에 비해서 항균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손에 일단 짐락화된 균주들이 자라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어서 또 이 수술적인 핸드 하이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에서도 여전히 핸드워싱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위생 하실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손바닥 면에서는 이 손가락 끝 부분들, 그 다음에 손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들을 좀 놓칠 가능성이 있고, 손등에서는 특히 엄지손가락 손등, 그 다음에 손톱 주변들이 잘 씻겨지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해도 아마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이런 손 위생을 하는 방법들을 세면대나 손소독제 주변에 붙여놓고 보고서 그때그때 따라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그 다음 손등, 손가락 사이 깍지를 끼워서, 그리고 잊지 마시고 손 양손을 맞잡고 손끝을 잘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엄지를 따로 챙기고 마지막으로 손톱 끝과 손바닥 가운데 중앙면 오목한 곳을 잘 닦을 수 있도록 항상 이 알코올을 쓰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알코올이 증발할 때까지 20에서 30초 동안 지속적으로 러빙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알코올 베이스 핸드 러빙이 굉장히 간편하고 또 효과가 빠르고 효율적인 반면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오염, 혈액이나 체액이나 환자의 분변이 묻었을 때 당연히 그때 알코올 손 소독만 하시고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유기물질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라든지 한 가지 설사하는 원내 감염 중에 이제 유명한 게 CDP3에 의한 그런 대장염이 있는데,
이런 설사 환자 중에 CDPCL 아포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의해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손을 씻으셔야 되겠습니다. 자동 수전을 하기도 하고 자동 수전이 없는 경우는 손위생 잘 하신 다음에 제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하신 페이퍼 타올 등을 이용해서 수도꼭지를 만진다거나 하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순간, 저희 의료기관이 인증하면 항상 이거 이제 외워서 족보처럼 아마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환자 접촉 전, 그 다음에 청결 무균 처치 전, 대표적으로 IV를 한다거나 또는 드레싱 또는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를 하기 전이 되겠고요. 환자 접촉 후, 그다음 체액 노출 후, 드레싱 상태를 관찰하신다거나 폴리카테터를 관찰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이겠고, 환자가 직접 환자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환자 주변에 이런 린넨이라든지 베드의 사이드 레일 같은 곳에도 얼마든지 환자의 어떤 오염균, 내성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주변을 접촉한, 환경을 접촉한 이후에도 손위생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주된 목적들은 보시는 것처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이 환자에게 가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또는 환자 주변 환경에 있는 균이 나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런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순간은 딱 환자 기준으로 한 환자에서 한 번이 아니고 환자 내에서 환자를 진료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회진을 가시면 먼저 손위생을 시행하시고 접촉 전에 손위생을 시행을 하시게 되고, 환자 드레싱을 만지시게 되면 손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환자 진료 중에 다시 한번 손위생을 중간에 하셔야 되겠고, 그 드레싱을 새롭게 무균 처치, 예를 들어 IV를 한다거나 센츄럴 라인을 잡으신다면 또다시 이 청결 무균 처치 전에 손위생을 시행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자를 이제 떠날 때 다시 한번 손위생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 한 환자에서 여러 번 손위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다인실에서 환자를 회진하실 때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떠나고 다음 환자를 보시기 전에 매번 손위생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한 번 손위생을 시행하시면 환자 접촉 후, 접촉 전 손위생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간혹 나는 장갑을 잘 착용하니까 손위생 따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다음과 같은 연구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방코마이신의 내성을 가지는 엔테로코커스 VR리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료진들의 장갑 위와 장갑을 벗은 후 손을 배양한 그런 자료입니다. 보시면 50명 중에 6명은 이미 이 시험을 하기 전부터 환자의 VR리 스트레인, 동일한 유전형 균을 가지고 있었고요. 환자의 VR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44명이 환자를 장갑을 끼고 컨택을 하고 이후에 이제 장갑 표면을 배양을 했을 때 44명 중에 17명 의료진에서 환자의 VR리가 발견이 됐고 27명은 VR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갑을 벗은 후에 이 의료진의 손 표면을 배양을 해봤더니 장갑에서 VR리가 나왔던 17명 중에 5명이 환자의 VR리 양성으로 나왔고, 장갑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손 배양에서는 1명이 또 환자의 VR리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장갑이 100% 모든 균을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장갑을 벗는 과정에 충분히 또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벗은 후에도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흔히 의료기관에 사용하시는 장갑들은 라텍스 글러브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 일부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는 나이트릴 글러브를 사용을 하시고, 간단하게는 무균 처치가 아니라면 이 폴리 글러브를 많이, 비닐 글러브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글러브 자체의 인테그리티에도 100%가 아니라는, 100%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실제 폴리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 인테그리티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오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장갑 착용 이후에도 벗은 후에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장님들 이제 이번에 강의 들으시고 이 근무 현장에 돌아가시면 한번 우리 병원의 알코올 손소독제가 정말 딱 필요한 그 순간, 내가 손위생을 하려고 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병원 사례인데, 체열실에서 손위생 수행도를 열심히 조사했는데 별로 손위생 수행도가 증가가 되질 않아서 요인을 살펴보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손소독제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열하면서 바쁜 현장에서
이 소독제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에 직접 걸어서 거리대를 만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환자 체열 후에 손위생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훨씬 더 손위생 수행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관찰을 했고,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위치에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주의 지침과 개인 보호구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원체 전파 경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 병원체라는 것은 병원균이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 노출이 되고 그것들이 감염이 되고 질환을 일으키는 단계에서 이 노출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 장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 보는 전파의 경로는 접촉 전파, 공기 전파, 비말 전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접촉 전파는 말 그대로 직접적인 접촉 내지는 환자의 분비물의 접촉,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전파 방식을 얘기하고, 환자의 직접 심한 설사를 하는 환자의 대변에 직접 접촉이 되거나 또 피칼 투 오럴 인펙션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환자가 뱉어놓은 가래 이런 것에 이제 접촉해서 발생하는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비말 전파라는 거는 되게 작은 침방울, 크기는 되게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작은 침방울인데, 이 비말 전파는 결국 근거리에서 이 침방울의 덩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까지 둥둥 오랫동안 떠다닐 수는 없는 그런 덩치의 크기의 이런 작은 침방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는 한 1m 지나면은 대개 이 침방울이 가라앉아서 아주 멀리까지 감염이 전파되긴 어려운 그런 단계를 비말 전파라고 합니다. 공기맥의 전파는 지속적으로 되게 5마이크로미터보다 훨씬 작은 그런 파티클로 생존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을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이제 이 방 닫혀 있는 공간에서는 지속적인 확산이 일어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결국은 1m가 훨씬 넘는 저 방 끝에 계신 분까지도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기맥의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미생물의 감염 전파 경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호구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염원들, 미생물들을 차단하기에 앞서서 모든 의료진이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런 원칙들이 표준주의 지침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미생물에 노출이 돼서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고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특수한 원인 미생물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지침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항상 지켜야 될 이 스탠다드 프리코션, 표준주의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손위생하라는 거, 그다음에 환자가 분비물이나 이런 그 비말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으면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것, 그리고 감염원이 있는 경우 환자 배치를 격리를 하거나 또는 환자 같은 감염 미생물끼리 모으는 코호트를 한다거나, 그다음 환경관리, 치료기구에 대한 관리, 직원안전관리, 세탁물 관리, 기침 에티켓, 그다음에 한 가지 주사, 한 가지 시린지로 한 번만 쓰고 폐기하라는 그런 안전한 주사 실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척수천자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이제 좀 강조되고 있는데 제대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의료진의 이런 비말에 의한 감염으로 이 CNS 인펙션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어서 적절한 척수천자 시술 원칙 같은 것들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느 시점이나 감염원이 있건 없건 내성균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항상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그럴 내용들을 스탠다드 프리코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컨택에 의한 트랜스미션은 접촉주의, 비말에 의한 감염은 비말주의, 에어본, 공기맥의 감염은 공기주의 지침을 하게 되고, 접촉주의는 가장 흔한 게 대상포진이나 CDPC, 여러 다제내성균들, 비말주의는 되게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이 흔한데요. 인플루엔자라든지 유행성 이하섬염, 풍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도 이제 비말주의를 주로 일단 원칙적으로 보고 있고, 에어본, 공기맥의 주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그다음 결핵인데, 이 최근 이제 비말주의와 공기맥의 주의 어떤 이런 전파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도 굉장히 좀 논란들이 있고, 이게 단순히 100% 비말이다, 아니면 또 100% 공기맥의 감염이다, 이렇게 지금 보질 않고 비말과 공기맥의 이 전파는 어느 정도 이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주에서 모 커피숍에서 그 공간에 있었던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m가 훨씬 넘는 거리에 감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코로나19가 100% 비말주의고 공기매개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상황들은 알고 있고 밀폐된 버스 내부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초기 자료에서 나왔던 중국의 한 식당에서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1m가 훨씬 넘는 곳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말주의가 비말 전파가 기본적인 전파 경로라고 해도 강한 공기 흐름이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입자인 에어로졸이 생길 경우 이 에어로졸이 멀리 퍼져서 마치 공기매개처럼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술용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가 있고 N95 마스크라기보다는 이제 호흡기 보호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이제 가장 조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뭐 말 그대로 큰 비말 덩어리들은 막을 수 있지만 작은 입자의 5마이크로 미만의 에어로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결핵 환자에 노출이 된다면 아무리 수술용 마스크를 잘 쓰셔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 N95 마스크,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과는 달리 KF94라는 이제 승인을 받은 N95와 컴패터블하다고 되는 그런 마스크들이 이 주된 이런 작은 파티클들을 에어본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된 감염 경로나 또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스크를 쓸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술 마스크나 이런 덴탈 마스크 효과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의료진이 재채기를 할 때 튀는 그런 비말들을 잘 촬영을 했는데 이것들을 일반 서지컬 마스크 또는 덴탈 마스크를 착용을 하신 이후에 보시면 비말들의 많은 부분을 차단을 할 수 있고 물론 이런 틈이 있는 곳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퍼지는 것을 굉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마스크가 최근에 뭐 국내에서는 이 황사 때문에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별로 없지만 서양에서는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도 논란이 많죠. 사이언스의 굉장히 좋은 잡지에 실린 그런 그림인데 사실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면 큰 비말도 나오고 아주 작은 그런 에어로졸도 나올 텐데 이것들을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상대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이런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노출의 위험성이 가장 높겠죠. 반면에 이 감염자가 마스크를 적절하게 잘 착용하면 큰 비말들이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양의 그런 바이러스 입자에 노출이 되고 특히 여기에 이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는 아마도 가장 이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호 간에 다 이렇게 유니버셜하게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특히 사람들을 대면할 경우라든지 많이 밀집하는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호흡기를 완전히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위쪽에 있는 철사줄을 잘 구부려서 비말이 새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필요하고 이 코 있는데 이 철사를 구부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에 보시거나 간혹 의료진들도 보면은 이제 마스크를 턱에 거시거나 코가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결국은 노출의 위험성도 있고 그 밖에 나의 비말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스크 앞면은 환경이나 다른 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마스크를 앞면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버리실 때도 가급적 마스크 앞면을 만지지 않는 방법으로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했던 실험인데 이 형광물질을 붙이고 마스크 앞면이 오염이 있을 때 마스크 이렇게 걸었다가 나중에 다시 착용을 하면 의복이나 이런 데 다 이런 형광물질이 묻게 됩니다. 즉 마스크 앞면은 항상 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시고 특히 의심 환자를 보셨거나 이런 경우는 새로운 마스크로 바꾸어서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일반 마스크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수한 의심 환자라든지 특히 신종 감염병 확진 환자를 보실 때는 아마 대부분의 기관에서 마스크가 아닌 이런 N95 호흡기 보호구 레스퍼레이터를 착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컵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제 약간 오리 입처럼 생긴 이런 폴드 타입에 있고 또 이렇게 밸브가 붙어 있는 밸브 타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이제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잘 맞을지 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얼굴의 체형이나 또는 본인의 사용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형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얼굴에 이 부분이 잘 밀착이 되어서 이 마스크 안쪽 공기와 바깥쪽 공기가 통하지 않는지를 이 피팅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 데이터는 CPR 국내 자료인데 CPR 상황에서 이 세 가지 마스크가 얼마나 피팅을 잘 해서 보호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를 검증했던 그런 논문,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참고를 드리면 컵 타입의 마스크는 일부 이제 피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 얼굴에 부착되어 있는 이 옆면을 통해서 환자의 바깥쪽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었고 특히 CPR 상황이란 게 굉장히 격렬하게 의료진들도 이제 육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피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폴드 타입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하다. 또 밸브 타입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였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의료진의 어떤 사용 방법, 특히 얼굴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밀착이 잘 되는지를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마스크를 잘 밀착을 시켜서 착용하신 다음에 공기를 후 불어보시고 그다음에 들이마셔 보셔서 실제 앞에 마스크가 잘 짜부라지고 펴지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어느 정도 피팅이 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벗으실 때 앞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N95 마스크는 아래 끈을 먼저 벗고 위에 끈을 벗으시면 앞면을 만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벗으실 수가 있고 서지컬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도 앞부분 닿지 않도록 잘 마스크를 벗으시고 마스크 벗으신 후엔 반드시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N95 마스크가 더 좋겠느냐, 서지컬 마스크가 더 좋겠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 데이터는 미국의 4개 4년 동안의 인플루엔자 시즌에 약 137개 외래에서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해서 일부 의료진들은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을 했고 또 다른 의료진들은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실제 4년간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를 조사한 그런 자료인데 이 자료 결과에서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건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하건 결국 의료진의 인플루엔자가 컨펌된 사례들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래서 실제 서지컬 마스크도 상당 부분 이런 호흡기계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한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과 유행성 질환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슈가 된 여러 신종감염병들을 좀 보시면 2011년 인플루엔자, 2009년부터 이제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 그 다음에 아직 국내 확진 사례가 도입된 적은 없었지만 에볼라병, 지카 바이러스 이미 감염자들이 국내에도 보고가 됐었죠. 홍역, 백일해, 그다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메르스가 처음부터 대형 병원에 왔던 게 아니죠. 결국 동네 병원에 먼저 가셔서 1차 의료기관에서 선생님 만나시고 다음에 중소병원에 입원하셨고 거기서 이제 폐렴이 해결이 안 돼서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과정에 여러 기관에서 집단 감염들이 생겼던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은 1차 의료나 또는 중소병원을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런 어떤 병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 국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병이 유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 R노트 결국 감염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이런 값들을 보면 대개 이 호흡기계 바이러스 감염들이 2에서 3 정도, 코로나는 좀 논란이 있지만 2에서 4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실제 환자 진료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 국내 그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미생물에 대한 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아마 대부분의 지금 기관들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증상이나 역학적인 요인들에 대한 설문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이런 외국에서 유행하는 병이라든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이런 환자 선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제 다행히 메르스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DUR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환자 처방 내실 때 이 환자가 위험 요인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조금 더 많은 방역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환자가 있으면 아마 선생님들 기관에서 바로 이게 환자를 음압격리방으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거나 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환기가 되는 곳으로 1인 공간으로 격리를 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구, 일단 마스크와 장갑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다음 보건당국과 협의한 후에 적절한 환경 관리를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흡기의 바이러스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게 기침 에티켓이죠. 지금은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침 에티켓, 기침 나올 때 소매나 또 이 팔꿈치로 입을 가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예전보다는 강조를 덜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기침 에티켓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침한 이후에 적절한 손위생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침 에티켓이 중요한 그런 어떤 근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환경에서 얼마나 생존하느냐 보시면 이 환경의 재질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다, 그게 정말 또 전파를 일으킨다는 건 좀 다른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이나 플라스틱 표면처럼 매끈매끈한 표면은 굉장히 오래 생존할 수가 있다. 반면에 옷감이나 화장지에서는 조금 더 생존 기간이 짧고 전파가 가능한 기간은 특히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기침 에티켓을 지키는 것 중에 이제 화장지나 티슈를 이용하거나 옷소매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코로나19에서도 이런 좀 더 환경에 더 강하게 오랫동안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마 비슷한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이 환경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시설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이미 이제 질병관리본부 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 지침을 다 하고 있고 대부분의 또 의료기관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위험 요인 있는 환자를 잘 선별하는 것. 그래서 이 호흡기계 감염이 있는 발열 진료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런 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들과 구별해서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또 저희 병원도 지금 거의 매주 확진자가 다녀가고 있는데요. 결국 항상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보는 환자가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항상 환자 진료할 때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과 같은 기본적인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런 기본 원칙, 표준주의를 잘 지켰을 경우는 설사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해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고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선제격리 병실을 이용한다거나 대표적인 이제 폐렴 환자를 선제격리하고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자를 진료할 때 적절한 개인 보호구, 특히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호흡기계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진 교육이나 증상 모니터링, 다음 특히 면회객, 방문객 제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방문객이라든지 또는 보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원내 이제 코로나19가 실제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환기나 청소, 그다음 환경 관리, 동선 분리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구 사용이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 개인 보호구는 미국 CDC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가운과 장갑과 그다음에 N95 마스크, 레스퍼레이터, 그다음에 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안면 보호대나 고글을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만일 자원이 제한적이어서 N95 마스크가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지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그래도 보호가 상당히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상황 정황별로 이런 보호구를 적용을 어떻게 할지를 지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F94 또는 N95 보호구를 기본으로 하는 호흡기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전신 보호복을 입을 거냐, 아니면은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단순 방수성 가운 중에는 팔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이제 비닐 가운도 어느 정도 이 위험 정도에 따라서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눈이나 안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지침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 이제 환자 진료나 간호 의심 환자를 보실 때 보시는 것처럼 보호구는 KF94 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고, 일회용 장갑, 방수 가운 내지는 전신 보호복, 흔히 우리가 레벨 D라고 하는 전신 보호복 착용을 5월로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 보호를 권고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사실 이 환자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고, 이 직접적인 접촉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문진 정도에서는 이제 이 안면 보호대는 일부 생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그런 처치를 하시거나, 특히 검체 채취, 호흡기계 검체를 채취하시는 경우는 이 흔히 말하는 사정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셔서 KF94나 N95 마스크, 일회용 장갑, 그다음에 최소 팔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일회용 방수성 가운 내지는 레벨 D 전신 보호복, 그리고 이 보안경이나 얼굴 안면 보호대를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KF94랑 N95는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착용을 해보고 저희가 피팅 테스트를 해보면 KF94가 굉장히 착용하기가 편한 반면에 피팅이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얼굴에 완전히 잘 밀착시켜서 실제로 이 흡입 시에 또는 숨을 내쉴 때 잘 이게 수축하고 또 펴지는지를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N95 마스크에 비해서는 피팅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KF94 착용하실 때 항상 피팅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레벨 D 전신 보호복과 이 비닐 가운, 전신 비닐 가운, 이제 어떤 게 더 좋으냐 해보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런 레벨 D 전신 보호복은 머리에 뒤집어 쓰게 되는 후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부분을 완전히 이제 가릴 수 있는 장점, 머리카락과 앞면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주된 경로가 이제 얼굴이 오염이 물론 될 수 있지만 눈이나 호흡기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큰 어떤 보호 정도의 차이는 이 얼굴 광대뼈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입 주변의 피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보실 때 요즘은 다 이제 아마 통상적으로 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진료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기가 잘 되고 환자 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제 비말주의를 하게 되고, 강력하게 의심되면서 특히 검체 채취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 전에는 이제 공기주의까지 가게 되고,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술은 기관지 내시경, 또 환자에게 객담을 유도해서 뱉도록 하는 거, 기관 삽관 심폐소생술, 객담 흡입, 그다음에 네뷸라이저, 이런 것들이 에어로졸 발생 시술입니다. 아마 선생님들 기관 중에서도 이미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이 CPR 열심히 하고 환자 살렸는데 봤더니 환자가 나중에 확진이 됐다. 그래서 의료진이 대개 노출이 되고 실제로 의료진 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처럼 지역사회 내에 이런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심폐소생술처럼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보호장구, 특히 KF94나 N95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장갑과 가운을 착용을 통상적으로 하시고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주사입니다. 사실 주사 부분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제 간호사 지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결국 의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주사를 통한 환자 감염이 발생했고, 특히 집단 감염이 생겼던 사례들 대표적인 게 C형 간염하고, 두 번째는 이 튜버클로스 마이코박테리움 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C형 간염 전파 사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액에서 이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수액을 뽑아서
환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대개 이제 근육 주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 실제 이게 혈관내가 아닌지 한번 리거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 이 백플로우가 생기게 되고 환자의 C형간염의 소량이라도 이런 시린지 자체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이들만 바꾼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시린지로 오염시키고 만일 이것을 다시 수액에 다시 사용을 하면서 또 이 수액이 C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오염이 되면 결국은 반복적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 환자에게 C형간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됩니다. 사실 뭐 주사기 값 아끼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꼭 실제 간호사나 또는 주사 놓는 인력들이 어떻게 주사를 잘 처리하고 재사용을 하지 않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은 당연히 주사기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폐기한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그리고 주사액도 가급적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앰플 또는 바이알을 사용하고 폐기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국내 현실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다회용량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주사들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터진 이후에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했었고 실제 그럼 이것들을 이 많은 용량을 다 폐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다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실제 1회 사용 제형으로 작은 용량으로 제형을 바꾸셔서 폐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주사 행위를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적절한 손위생을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환자에게 한 개의 주사기로 투약을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주사바늘만 교환하고 시린지를 재사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바이알을 혼합한다든지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또 남은 것들을 다시 모아서 쓴다든지 특히 수액을 이제 주사액에 섞을 때 뭐 1리터짜리 수액을 하나를 걸어두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뽑아가지고 수액을 주사 희석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회용으로 수액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혹 인슐린을 포함해서 멀티도즈 바이알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형 자체가 아예 큰 용량밖에 없고 일회용으로 폐기하기엔 너무 고가 제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멀티도즈 바이알 사용할 때는 일단 제조사에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라면 환자 치료 영역에서 딱 치료 투약이 필요한 시점에만 바이알을 오픈을 하고 환자 개별적으로 그 환자 인슐린은 그 환자에게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환자별로 여러 환자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과 같은 상황은 이런 멀티도즈 바이알을 폐기해야 하겠는데 이미 약물이 무균적으로 보관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라든지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그 다음에 대개 이제 멀티도즈가 아닌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사용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미생물의 어떤 증식 속도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알 다이아프람을 찌르기 전에 알코올솜을 이용해서 철저히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 편의상 주사바늘을 꽂아두고 계속 사용한다거나 이런 오염의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 기본적인 원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멸균과 환경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되게 간호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 치료 기구나 물품에서 미생물의 어떤 소독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정도에 따라서 프리온부터 그냥 일반적인 바이러스 이르기까지 소독 방법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시술 자체가 얼마나 고위험 시술이냐 즉 무균적인 그런 체액에 노출이 되거나 인체 내에 삽입이 되는 기구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독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고위험 기구라면 당연히 혈관 내에 들어가는 카테터라든지 또는 바이옵시 하게 되는 여러 생검 겸자라든지 무균적 체각 내로 삽입되는 수술용 초음파 탐침 프루브 그다음 관절경 복강경 이 여러 가지 이로 관련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고위험 기구이기 때문에 멸균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고온 살균이나 또는 이오게스 살균이 어렵기 때문에 화학적인 멸균제를 활용을 해서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무균적인 그런 체내에 삽입되는 기구가 아닌
점막이라든지 손상이 있는 피부에 접촉하는 내시경 같은 경우는 준이염기구로 되어 있고 결국 높은 수준의 소독제를 이용해서 되게 화학적인 멸균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혈압계라든지 환자의 정상적인 피부에 붙는 부착기구는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시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 소독제, 환경 소독제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내시경 소독이었죠. 2014년에 발표된 그런 자료를 보면 카바페넴에 듣지 않는 이 그람 음선균의 마지막 쓰는 항생제인데 CRE에 의한 감염들이 이 디오데노스코피, 흔히 ERCP 한 다음에 집단 발병이 생겼던 사례들을 보고한 그런 자료를 보면 처음에 이제 2건이 발견돼서 나중에 다 이 사례들을 뒤져봤더니 더 밝혀지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고 그 환자들이 사용했던 디오데노스콥 3개를 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에 의해 검사한 환자들을 다 컬처를 해봤더니 렉탈 수압에서 30%가 동일한 유전형의 CRE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 이 디오데노스콥이 멸균이 잘 안 되면서 이 CRE가 집단 감염이 생겼다는 것을 조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제 결국 디오데노스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엘리베이터 채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사실 내시경 잘 모르지만 아마 바이오시 포셉을 올리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내시경 세척에서는 유기물질 제거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레버 조절하셔서 엘리베이터 채널을 올리고 아래쪽에 유기물질이 묻어 있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이런 내시경 소독 지침을 잘 마련해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소독, 아무리 자동화 기계를 쓰신다고 하셔도 소독, 헹굼, 건조, 보관 이거 이전에 물리적인 세척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염물질이나 유기물질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높은 수준 소독액에 담궈 두어도 제대로 이런 미생물 제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소독도 가장 환자들이나 의료진이 많이 만지는 곳들 보시는 것처럼 침상 주변, 문 꼭지, 그다음에 이런 전원, 그다음에 화장실 주변 이런 부분들이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실제 이런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에 대한 환경 소독 지침을 잘 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관리의 원칙은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이 따로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 안에서라도 물리적으로 칸막이를 한다거나 해서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이 뒤섞이지 않도록 내시경실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두고 원내 청소 원칙, 예를 들어 우리 환경관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모든 진료가 끝난 후에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해서 한다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또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한 곳부터 오염이 심한 순서대로 예를 들어 뭐 변기 청소를 먼저 하고 환자 병실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원칙들을 정해서 정말 우리 병원 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원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감염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감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직원 감염은 그 직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진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 그리고 환자에게 직원이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증상이 생기고 진단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근무를 못하게 하고 나은 다음에 오도록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흔히 MMR이라고 하죠. 이 3가지 질환이라든지 수두 같은 경우는 대개는 발병하기 전부터 증상이 생기기 며칠 전부터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되면 이미 여러 사람이 노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도 대개 증상 생기기 48시간 전부터는 그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진단을 하느냐보다는 의료진들에게 백신을 잘 미리 줘서 또는 면역력이 있는지를 항체 검사를 해서 위험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노출되고 발병 전부터 감염력이 있는 경우는 원칙상 노출된 사람을 이 잠복기에 따라서 근무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혈액에 노출돼서 문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감염은 딱 3가지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3가지 바이러스인데
다른 세균이나 뭐 매독 이런 것들은 세균이기 때문에 이게 이 혈구 세포 내에서 살아가는 그런 미생물들은 아니죠. 그래서 감염 위험성이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런 세 가지 바이러스는 주사에 찔리거나 혈액에 직접 노출이 됐을 때 의료진이 걸릴 수 있는 세 가지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감염 위험을 보시면 이 환자의 혈액이 노출이 됐을 때 그 환자가 HBe 항원 양성인 경우는 많게는 30%까지 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이 미리 항체 주사를 맞고 항체가 있다면 사실은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백신 주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C형간염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감염이 되었을 때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되겠고 대개 3%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HIV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염 위험성은 낮지만 이제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훨씬 더 사회적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겠고 대개 확률은 0.3% B형간염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형간염은 백신으로 미리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노출이 되면 B형간염에 대한 특이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함으로써 B형간염에 발현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C형간염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노출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HIV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대개 세 가지 약을 복용을 시켜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의료 종사자 감염 질환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사실은 걸려서 하는 조치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출 전에 백신을 잘 접종해서 MMR이라든지 수두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고 그 밖에 100일에 흔히 이제 Tdap이라고 하는 TDAP라는 그런 백신을 줘서 100일에도 예방을 하고 매년 인플루엔자 주사를 줘서 의료진이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주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예방 접종을 미리 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출이 됐을 경우는 이런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들은 발병할 때까지 잠복 기간 3주 되기 때문에 노출 직후에 백신을 주면은 발병하는 것을 따라잡을 수 면역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바이러스 질환은 미리 백신을 줘서 조치를 하거나 일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경우 이게 생백신이기 때문에 임신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의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손위생 자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리고 놓치지 않고 모든 손 부위를 잘 손위생을 시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보호장구 특히 최근에 이제 마스크 착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환자 진료하실 때 특히 호흡기계 환자를 보시는 분들은 적절한 호흡기계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겠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어떤 대응 절차, 그다음에 주사에 대한 안전주사에 대한 부분들, 적절한 환경관리 부분, 특히 직원교육과 또 감염질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든지 신경을 쓰시고 잘 감염관리 지침을 지키시면 안전한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다들 수고가 많으신데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